그 사람 돈 많지. 근데 졸부야. 아우 눈부셔. 어디서 아우라가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둥이변리사 둥변입니다. 2번 이상 둥이변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도리스 메르틴의 아비투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도리스 메르틴은 독일 최고의 컨설턴트인데요. 언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 안에 담긴 코드를 분석하여 사람들의 언어와 비언어적인 태도를 잠재력, 성공과 연결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의 강연과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부와 성공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통찰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러분, 아우라라는 걸 풍기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아우라는 사람이나 물체에서 발산하는 기운이나 연기 같은 것을 말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우아함이 풍기거나 범접하지 못할 카리스마가 있거나 뭔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 자산이 많아 보이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부자라는 호칭을, 누군가에게는 졸부라는 호칭을 붙이게 되잖아요. 이런 것이 다 아비투스와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비투스는 가지다, 보유하다, 간직하다 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 하베레에서 파생했는데요.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짓는 취향, 습관, 아우라,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제2의 본성을 의미해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아비투스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 아비투스가 드러난다는 거죠. 식습관, 말투, 만족감, 신뢰, 사회적 지위뿐 아니라 데이트할 때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말이에요. 저자는 교환학생 때의 경험을 통해 처음으로 아비투스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서민 아파트에 사는 가정에 홈스테이로 배정되었지만 악조건의 환경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되자 저자의 친구가 홈스테이하는 잘나가는 사업가의 집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사업가의 집 내부 장식의 우아함 뿐만 아니라 식탁에서의 고상한 대화 등 모든 방면의 생활 양식이 저자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고 해요. 이 경험이 바로 저자가 아비투스에 대해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타고난 사회 계층이 무의식적으로 한 사람의 가치관과 취향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결국 내가 태어난 환경대로 나의 아비투스는 결정되는 건가? 타고난 지위대로 살아야만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낙심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답니다. 아비투스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요. 이 책은 아비투스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불공평한 현실부터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예시를 들며 사람들의 아비투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답니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은 아비투스가 삶, 기회, 지위를 결정한다고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머지 7장에서는 아비투스를 구성하는 7개의 자본인 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에 대해 단련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심리자본에 대한 부분이에요. 심리자본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상상하는가를 말하는데요. 저 사람은 급이 달라, 이렇게 말할 때 급이란 게 과연 뭘 의미할까요? 돈? 외모? 출신 배경? 저자는 대개 급이란 사람의 마음의 크기, 그러니까 그릇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출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급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시기라고 말해요. 스스로 자신의 심리 자본을 단련하고 낙관적 사고방식을 발달시키고 자아를 통제하며 역경을 견디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을 통해 나의 그릇, 급을 높일 수 있다는 건데요. 과연 심리 자본을 어떻게 단련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저자가 얘기한 것 중에 저에게 와닿았던 2가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늘 같은 곳에 머물지 마라.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 들어보셨나요? 이 마인드셋이라는 것이 저의 인생을 바꿔주었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캐럴 드웨 교수는 마인드셋을 두 개로 나누었어요. 고정 마인드셋은 사람이 타고난 능력은 최초에서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고, 성장 마인드셋은 환경이나 경험에 따라 능력과 재능도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데요. 최정상의 리그에서는 오히려 전통과 관습 등 내가 가진 것을 보존하기에 안전하기 때문에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환영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는 아직 최정상 리그에 있지는 않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기에 우리에게는 성장 마인드셋이 필요하답니다. 어느 누구도 고정 마인드셋이 100%이거나 성장 마인드셋이 100%인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아비투스를 바꾸려면 성장 마인드셋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야 열린 문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자는 새로운 경험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발걸음을 통해 큰 도약을 꿈꿀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저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려 애쓰기, 새로 배우기 시작한 외국어 단어 매일 6개씩 외우기,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가슴 활짝 펴기, 이렇게 내가 경험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려 애쓰다 보면 나의 관계망은 눈에 띄게 넓어질 것이고, 단어를 1년만 외우면 기본 어휘 전체를 암기할 것이며, 가슴을 활짝 펴는 자세가 몸에 배면서 자신감과 건강이 업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영향들이 모여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생각보다 아비투스가 고집이 세거든요. 그렇기에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노력한다면 언젠가 바뀌어 있는 아비투스를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경험이 내일의 우리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새로운 경험으로 여러분의 아비투스가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줘보세요. 2.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 회복 탄력성은 실패와 대단히 관련 깊은 단어죠.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또 한 번 더 하는 힘이 바로 회복 탄력성인데요. 저도 많이 언급했었고요. 저자는 알프스를 등산할 때의 경험을 통해 회복 탄력성이 심리 자본 중에 하나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어린 여자아이가 미끄러졌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걱정 마, 다치진 않았니? 잘했어, 가자, 15분만 더 가면 오두막이야 라고 하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계속 산을 올랐다고 해요. 아버지의 반응이 조금은 차갑고 매몰차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반응을 통해 아이는 미끄러지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며 비극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건 아이의 아비투스에 각인되어 미래의 크고 작은 위기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숨 한 번 크게 쉬고 원래 가던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실패, 슬럼프, 다른 사람의 거절들, 우리는 이런 역경에서 오히려 많은 것을 훈련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감정을 조절하는 법, 피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방법, 불행 중 다행을 인식하는 법 같은 것이요.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은 최고의 회복 탄력성은 상류층과 하류층에서 드러난다고 한 것인데요. 상류층은 성공적인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감정적인 압박의 결과이며, 하류층은 더 이상 바닥을 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산층은요, 오히려 이런 역경을 잘 모른다고 해요. 정상에 있지도 않고 생존 전투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위험을 피하는 아비투스가 형성되어 버리니까요.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성장할 가능성을 스스로 없애는 거죠.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요. 지금 중류층, 하류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집센 나의 아비투스를 변화시켜야죠. 생존의 위협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나를 압박하고 채찍질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다시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실패는 당연한 것이니 거기서 끝내지 말고 다음 행동을 바로 하세요. 독일의 심리학자 안드레아 우치는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실패를 경험한 후에 행동력으로 꼽았어요. 우리도 최정상 리그를 가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합니다. 실패를 했다면 플랜 A도 잘못됐다면 플랜 B, 플랜 C를 행동하면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급이 다른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 극소수만 경험할 수 있다는 최정상의 리그에서 살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심리자
전자본을 단련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방법이 다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방법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잊지 마세요. 아비투스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고 그 변화는 절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고상한 아비투스를 갖기 위해서는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덥다. 얼른 에어컨 틀고 온도 24도로 맞춰줘. 24도? 오케이. 아, 잠깐만. 실내 온도를 맞춘다. 온도를 조절한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자기계발 분야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나폴레온 힐이 성공의 원칙을 발견하고 데일 카네기가 그것을 인간관계에 적용했다면 맥스웰 몰츠는 이 모든 것을 종합했다. 제가 두둥책을 통해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맥스웰 몰츠의 책을 소개드립니다. 2번 이상 둥이별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맥스웰 몰츠의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입니다. 이 책은 1960년 출간된 이후 3천만 부 이상 팔렸기에 3천만 명의 인생을 뒤바꾼 독보적인 성공학 교과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맥스웰 몰츠의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였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안면 교정, 복원, 그리고 미용 성형 등을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술 후에 외모 콤플렉스가 해결되자 자신감을 얻고 긍정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술을 통해 외모가 나아졌음에도 여전히 수술 전처럼 부정적인 자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저자는 이 차이를 그냥 넘기지 않았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상담과 연구를 지속한 결과 그 원인은 우리 내면에 뿌리 깊게 새겨진 자아 이미지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러니까 저자에 따르면 갓생 살고 싶다면,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외모를 바꾸는 것보다 자아 이미지 성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책은 결국 성공이란 자아 이미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1장 자아 이미지부터 바꿔라부터 시작해서 상상력을 이용하라,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공 자아를 구축하라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저자가 강조한 자아 이미지부터 바꿔라 라는 부분입니다. 요즘 장마와 무더위가 반복되니 날씨를 가늠할 수가 없죠. 어떤 날은 너무 덥고 어떤 날은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비가 엄청 쏟아지고 이럴 땐 에어컨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죠. 저 역시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에어컨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에어컨을 틀 때 제일 먼저 뭘 조정하시나요? AI에게 자동으로 맡기시나요? 그래도 누가 뭐래도 우선 온도부터 설정하시죠. 24에서 26도 정도로 우선 온도를 설정하고 그래도 온도가 내려가지 않은 것 같으면 바람 세기 등을 조절하실 텐데요. 결국 이 온도라는 것이 세팅값이 되는 겁니다. 만약 26도로 온도를 설정했다면 그 설정 온도에 도달하기까지는 실외기가 강운전을 하고 그 설정 온도 26도에 도달을 한다면 실외기가 약운전으로 전환해서 26도가 유지되게 하는데요. 이렇게 온도를 세팅하며 세팅값으로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 바로 저자가 강조하는 자아 이미지와 아주 비슷하답니다. 자아 이미지란 무엇일까요? 저자는 자아 이미지를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자아 이미지는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자신이 하기 어려운 것과 쉬운 것, 심지어는 집안의 온도를 조절하는 자동 온도 조절기처럼 분명하고 과학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반응하게 할 것인지를 컨트롤한다. 우리 내면에도 센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아 이미지 센서죠. 이게 바로 에어컨의 온도 센서처럼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실내 온도를 바꾸려면 온도 설정을 바꿔야 하는 것처럼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 이미지 자체를 바꿔줘야 합니다. 어떻게요? 실패와 부정으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자아 이미지를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자아 이미지로 설정을 바꿔야 하는 거죠. 우리가 덥다 한다고 에어컨이 알아서 자동으로 온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정 온도를 바꾸듯 우리의 자아 이미지 설정을 바꿔야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쯤 들어보니 자아 이미지가 잠재의식과 연결된다는 느낌이 직관적으로 들지 않나요? 과거에 보고 듣고 생각했던 수많은 경험이 잠재의식의 한계를 설정해놨고 이 한계가 너무 콱 박혀 있어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이 마치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가 각인된 것과 아주 비슷한데요. 아기 코끼리의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놓아 아기 코끼리가 그 말뚝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인식하면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도 더 이상 말뚝을 벗어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 이미지가 실패에 맞춰져 있다면 뭘 해도 성공은 할 수 없답니다. 성공과 실패는 결국 자아 이미지에 달려있다는 내용에 대한 예시가 이 책에 나오는데요. 단어 시험에서 절반 정도 이상 철자가 틀려서 여러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학생이 그 다음에 교내에서 가장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 되었고 학점이 나빠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하여 전 과목 A를 받았고 영어를 구사할 능력이 없다고 통보받은 소녀는 다음해 문학상 시상식에서 표창장을 받았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지닌 문제점은 기본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부적절한 자아 이미지였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시험에 떨어졌어요가 아니라 나는 실패자예요 라고 말했고 그 과목에서 낙제했어요가 아니라 나는 낙제생이에요 라고 말하는 등 점수와 실패를 동일시하는 부적절한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런 부적절한 자아 이미지를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실패를 하죠. 어느 누구도 실수와 실패를 피해갈 수 없어요. 여기서의 문제는 이런 실수나 실패가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사실 자아 이미지라는 것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정체성이란 사전적으로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를 뜻해요. 쉽게 말하면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자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과거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끄집어내어 캐내고 파헤쳐서 스스로를 비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당연하게 하는 실수나 실패를 통해 자신을 깎아내린다면 그 사람은 성공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가 아니라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여기는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기본 세팅값으로 정한다면 여러분의 성공은 멀지 않았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면에 어떤 값을 입력하셨나요? 실패값? 성공값?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여러분이 내면에 성공값을 입력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걸요. 여러분이 세팅한 그 기본값대로 여러분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성공의 자아 이미지를 통해 성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레버리지? 대출받아서 부동산 사라는 말이에요? 아니 진짜 레버리지가 뭔지 알려줄게요. 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2번 이상 둥이별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론무어의 레버리지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론무어는 영국의 사업가, 투자자, 강연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그는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30대 초반의 백만장자이자 자기 자본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500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성공한 신화적인 인물이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6건의
베스트셀러를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란 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의 대학 시절은 처참했어요. 몇 차례 사업 실패로 빚이 엄청나게 불어나 파산 상태에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실패 가운데 레버리지 원리를 터득했고 이 원리를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3년 만에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었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이에요. 즉 자본주의를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이라는 것인데요. 어떤 비밀인지 궁금하시죠?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비밀은 바로 이 책의 제목인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란 무엇일까요? 레버리지는 지렛대 효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특히 부동산 투자,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레버리지는 곧 대출이라는 등식으로 많이들 알고 있죠. 저 역시 그랬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은 후에 대출은 레버리지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레버리지의 정말 아주 작은 부분만 알고 있었던 거죠. 레버리지는 대출이 아니라 곧 최소 노력의 법칙이에요.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더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시간을 얻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책은 시간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자본주의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크게 4개의 파트로 되어 있어요. 이 중에 제가 오늘 나눌 부분은 2장, 새로운 부의 공식 부분이에요. 저자는 이 부분에서 2개의 중요한 법칙을 소개했어요. 하나는 파레토의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복리의 법칙인데요. 이 법칙들은 저도 두둥책에서 몇 번 언급한 적 있는 법칙이고 심지어 파레토 법칙은 이전 영상에서도 살짝 언급했었는데요. 자본주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2개의 법칙은 꼭 알아야만 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파레토 법칙은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발견한 사실에서 나왔어요. 이탈리아 국민의 약 20%가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데서 유래했고 다른 말로는 80-20 법칙이라고도 하죠. 파레토 법칙을 발전시켜 현대에 적용한 사람은 경영 컨설턴트인 리처드 코치였어요. 그는 과도하게 일하는 비생산적인 방식을 버리고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창조하는 방법을 연구했죠. 그래서 그는 결과의 80%를 생산하는 20%에 초점을 맞추고 그 외의 것은 최소화하거나 위임 아니면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쉽게 말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낮은 가치를 가지는 일은 버리고 최대 효율을 내는 레버리지에 초점을 맞추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다른 법칙인 복리의 법칙은요? 많은 분들이 복리의 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세계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복리야말로 인간의 가장 놀라운 발명이라고 했고 미국의 석유 사업가이자 석유 왕이라 불렸던 록펠러는 복리는 세상의 8번째 불가사의라고 하기도 했죠. 이 책에서는 복리를 설명하기 위해 내기 골프 예시를 드는데요. 첫 홀에 1,000원을 걸고 그 다음 홀마다 거는 돈을 2배씩 늘린다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언뜻 보면 큰 금액이 걸린 것 같지는 않죠. 요즘 같은 시대에 1,000원이라니요. 하지만 각 홀마다 돈이 2배로 늘어난다면 9홀에서는 25만 6천원, 15홀을 돌면 1,638만 4천원, 심지어 18홀을 돌면 내기 금액은 무려 1억 3,107만 2천원이 된답니다. 적은 돈이 눈덩이 불어나듯이 엄청 큰 돈으로 불어나죠. 이게 바로 복리예요. 복리의 힘이죠. 복리의 법칙은 기업의 매출에도 적용되고 브랜드 평판에도 지식을 습득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복리의 법칙은 어떤 일을 더 오래 할수록 그러니까 끝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최대의 이익과 가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자는 복리의 법칙으로 최대의 레버리지를 얻으려면 가능한 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시간 단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간당 임금을 받고 그 돈을 소비하죠. 일 단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 단위로 생각하는 관리자에게 고용되어 그가 부여한 역할을 수행하고요. 월 단위로 생각하는 관리자들은 최고 경영자들이 기획한 연 단위의 계획을 수행해요. 기업주들은요, 수십 년 앞을 내다보는 사회적 리더들에게 영감을 받고 사회적 리더들은 다음 시대를 내다보는 현자들에게서 영감을 받는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두 개의 법칙을 제대로 안다면 사람들이 하던 일을 포기하거나 바꾸는 것을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생각할 것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복리 효과를 얻을 기회 자체를 제공하지 않아요. 보상을 얻기 전에 포기하고 방향을 바꾸니까요. 갑자기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하룻밤 사이에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최대의 복리 효과를 위해 뿌리가 깊이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한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법칙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단순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봐서 중요한 일에는 더 집중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레버리지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위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업무를 직접 다 마무리 지어야 했기에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때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높지도 않았고요. 그러던 중 아이들을 키우다 복직하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지인이 이 책을 추천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책을 제대로 정독해봐야겠다고 다짐했고 정독을 했었답니다. 그 당시 이 책에서 확 들어온 부분은 레버리지의 핵심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니 사람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하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책을 덮자마자 이 책에서 나온 시간당 소득을 계산했어요. 시간당 소득을 계산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내가 벌어들이는 금액을 그 소비되는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저의 시간당 소득을 계산했고 그것보다 낮은 일은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죠. 그리고 시간당 소득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좋은 결과도 이끌어낼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노트를 펴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의 시간당 소득을 계산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저자가 이 책 서문에 언급한 레버리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해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고용자 아니면 고용인, 노예 아니면 주인, 리더 아니면 추종자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긴다. 한쪽은 레버리지하고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 당한다. 만약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에겐 레버리지가 있나요? 여러분의 하루는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회사 일이 조금 많았으니 건너뛰자. 오늘은 머리를 너무 많이 썼어. 이러다가 내 머리가 폭발할 수도 있겠어. 건너뛰어. 오늘은 아이들과 많이 놀아줘서 귀가 빨린 것 같아. 그냥 하루만 건너뛰자. 여러분 이야기라고요? 오늘 영상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2번 이상 둥이별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게리 비숍의 내 인생 구하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게리 비숍은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두둥책 초기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게리 비숍은 IBM, 레노보 등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경력을 쌓은 후 이를 바탕으로 자기개발 코치, 성장 코치, 작가이자 연설가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직설적, 솔직함, 군말 빼고 핵심만, 이런 수식어가 바로 저자를 설명하는 키워드인데요. 이 책의 부제인 헛짓거리는 이제 그만, 당신이 문제다, 그리고 당신이 답이다 만 봐도 저자의 스타일을 알 수 있겠죠. 이 책은 총 11개의 챕터로 되어 있어요. 책 전반에 걸쳐 모든 내용의 기반에 자기 책임이 있어요. 저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완전한 책임을 지고 외부 요인이나 과거의 경험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의 선택과 행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은 2번째 챕터, 하겠다고 말한 일을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오늘 아침만 해도 이 일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 고민했었다고요.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운동해야지, 매일 10분 이상 책 읽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주변 사람들
사람들에게 올해는 바뀐 모습 기대하라고 말했지만 오늘은 피곤하니 스킵, 배불러서 스킵, 비가 와서 스킵, 너무 더워서 스킵 하시지 않았나요? 저자는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왜 늘 돈이 모이지 않는 걸까? 살 빼는 방법을 모르지 않는데 왜 늘 잠깐밖에 살을 빼지 못하는 걸까? 라며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되다가 망했다가 다시 잘 되다가 망했다가를 반복하며 결국 출발했던 그 자리로 되돌아온다고 했어요. 대체 왜 우리는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까요? 왜 같은 패턴을 반복하다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며 심지어 해결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왜 변화 한 번을 못 만들어낼까요? 이 책의 표현을 빌리면 그건 바로 자기 방해 때문이라고 해요. 수백만 가지의 소소한 방법으로 자기 삶의 회방을 놓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는 건데요. 저자는 이렇게 일침을 가해요. 당신만큼 당신의 인생을 처참하게 박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렇게 한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바란다고 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 패턴에 갇혀있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궤도를 벗어나고 그동안 쌓아 올린 탑을 무너뜨리고는 하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의지력, 수양, 정신력? 게리 비숍은 이런 것들은 삶에서 진짜 변화가 결여된 이유만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실제 변화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과연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바로 잠재의식이랍니다. 아, 이거 데자뷰냐고요? 또 잠재의식이냐고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게리 비숍도 결국은 잠재의식이라고 했답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삶이 끈질기게 같은 결과를 내게끔 꽤 의도적이고 소름 끼치도록 정교하게 설정된 장치입니다. 그렇기에 잠재의식 속에 자기 방해와 회복을 설정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쳇바퀴처럼 같은 패턴을 반복할 뿐인 거죠. 자기 방해가 아니라 성공의 잠재의식을 심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약사이자 심리학자 에밀 쿠에는 이런 말을 했죠. 상상력과 의지력이 서로 충돌하고 적대적일 때 이기는 쪽은 늘 상상력이다. 예외는 없다. 여기서 언급한 상상력이 바로 잠재의식이에요. 의지력은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사고이고요. 그러니까 잠재의식에 무엇이 세팅되어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자기 방해가 세팅되어 있는 한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잠재의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저자는 사람들이란 인생의 문제를 둘 중 하나의 탓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내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외부 요인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식처럼요. 내가 직업을 잘못 선택해서 딱 맞는 파트너를 만나지 못해서 나한테 딱 맞는 식단을 못 찾아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하거나 운이 좋아지거나 공부를 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의 부족이 이유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원하는 내용이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서 시키는 것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잠재의식과 역시나 통하는 말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잠재의식을 성공의 잠재의식으로 다시 세팅해야 한답니다. 여기서 우리의 잠재의식 세팅을 가장 방해하는 자기 방해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해요. 이름처럼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스스로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삶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친답니다. 저자는 이렇게 자신이 만들어 놓은 덫을 빠져나오는 사람은 아주 소수라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 덫이 그냥 괜찮아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덫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핑곗거리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우리는 신기하게도 더 멋진 핑곗거리를 찾지 않던가요? 직장 생활이 너무 빡세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도전을 해야지 하면서 퇴사를 준비하려다가도 어찌어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면서 바쁜 일이 조금씩 사라지다 보면 뭐 그냥 이런 생활도 나쁘지는 않네 이러던가 다이어트를 꼭 해야지 건강한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려 하다가도 건강검진에서 별 문제 없이 나오면
아직 내 몸이 건강한가 보네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멋진 자기 방해거리를 찾지 않던가요? 제 자신도 너무 뜨끔하더라고요. 어쩜 이리 최근에 제 모습과 같은가 하면서 말이에요. 작년부터 책을 써야겠다고 블로그에 공개 선언까지 하면서 다짐했지만 오늘은 회사 일이 조금 많았으니 책 쓰기는 건너뛰자. 오늘은 머리를 너무 많이 썼어. 이러다가 내 머리가 폭발할 수도 있겠어. 책 쓰기는 건너뛰자. 오늘은 아이들과 많이 놀아줘서 기가 빨린 것 같아. 그냥 책 쓰기 하루만 건너뛰자. 이런 식으로 핑계에 핑계를 대면서 아직도 초고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다시 한번 저의 다짐을 다 잡고 잠재의식의 책 쓰기 성공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오직 자기 스스로만이 할 수 있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귀가 따갑도록 알려주고 꼬집어줘도 결국은 나만이 할 수 있어요. 사실 자신에게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일인데요. 늘 가던 대로 쉬운 길로 갈 수 있는데 오히려 그 길을 가도록 강요받을 때조차 우리는 스스로에게 안 된다고 일어나라고 대단한 걸 이루자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진실을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만이 자기 방해라는 잠재의식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랍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셨나요? 혹시 잠재의식의 덫에 깊게 빠져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게리 비숍이 이 책 서문에 쓴 문장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디비 런덕도 희망도 없는 사람들, 좌절하고 패배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당신의 과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과거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곱씹는 대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난 사업 안 하는데 이 책 볼 필요 없겠네? 노노노노노. 이 책은 사업가만을 위한 책이라기보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한 인생 지침서랍니다. 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2번 이상 둥이별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레이 크록의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맥 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빅맥 지수는 각 나라의 구매력 평가를 비교하는 경제 지표로 1986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만들었는데요. 각 나라의 통화 가치가 적당한지 살피기 위해 맥도널드 대표 햄버거인 빅맥버거의 현지 통화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가격이 바로 빅맥 지수랍니다. 이렇게 빅맥 지수가 나올 수 있도록 맥도널드를 세계적인 체인으로 이끈 사람이 바로 이 책의 저자인 레이 크록이에요. 그런데 그가 맥도널드를 언제 창업한지 아시나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52세 때 맥도널드를 만들었답니다. 남들은 은퇴를 하거나 은퇴 후를 계획할 때인데 그때 패스트푸드라는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하다니 정말 대단하죠? 이 책에는 그의 비즈니스 성공 비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과 그의 인생 철학까지 모두 담겨 있는데요. 게다가 이 책은 그냥 책이 아니라 인생의 바이블로 불리고 있어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뿐 아니라 유니클로의 창업자 야나이 다다시 회장 등 창업을 해서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친 책이죠.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이 책의 추천사에 이렇게 썼어요. 레이 크록은 사실 내 은인이기도 하다. 그가 남긴 과감하게 남들보다 먼저 뭔가 다르게 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거기에 상업의 진수가 담겨 있다고 느꼈다. 이렇듯 레이 크록의 맥도널드 창업 스토리는 수많은 기업인 경영인에게 영감을 주었고 지금도 그는 미국 벤처 정신의 상징으로 불린답니다. 이 책은 총 15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제 마음에 확 와닿았는데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아마 제가 이 책을 읽을 때가 개업 직후 마음이 싱숭생숭했기에 시작부터 그냥 끌려들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8장 추진력을 견딘 로켓만이 날아오를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모리 골드파브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맥도널드 사업의 상당 부분을 함께한 사람 중 한 명인데요. 그는 가맹점주 컨벤션에서 저자를 역사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백만장자를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표현했죠. 저자는 이 평가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나는 사람들에게 백만장자가 될 기회를 주었을 뿐이다. 백만장자가 된 것은 그들이 해낸 일이다. 나는 그저 수단만을 제공했다. 맞아요. 맥도널드가 누구에게나 성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죠. 맥도널드로 성공을 거두려면 근성과 인내력이 필요하죠. 저자는 맥도널드 매장을 마련해서 끈질기게 노력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덧붙이기를 백만장자가 되기까지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고 언급했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요? 창업을 하면 2, 3년은 기다리며 견뎌야 하는 건 국룰이 아니냐고요? 맞아요. 하지만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위험과 힘든 시간을 견디는 것,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공식이에요. 맥도널드뿐 아니라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위험과 함정이 고사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 위험을 헤쳐나가고 견뎌낸다면 거의 예외 없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앞서 언급했던 모리 골드파브 역시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맥도널드 초창기에 가맹점주가 되었지만 초기에 너무 힘들기에 뭔가 사업이 잘못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맥도널드 형제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어이없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해요. 바로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잘하고 있으니 이대로만 계속하면 매출은 곧 오르게 될 거라는 조금은 황당한 피드백이었죠. 이게 무슨 피드백이냐고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어요. 당장 필요한 건 이런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도움이었겠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믿고 기다리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그의 매장은 5년 동안이나 매출 부진이 계속 되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숨통이 트이고 설비 대금을 갚고 지역 광고 시작을 기점으로 사업의 활기를 띠며 드디어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진부한 얘기 같다고요?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성공을 한다는 말은 누가 못하냐고요? 그렇기에 이 점을 더욱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데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더욱 신경을 쓰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요. 물이 끓는 데 필요한 온도는 100도죠. 98도, 99도가 되어도 물이 뜨거워질 수는 있어도 끓지는 않는답니다. 물리에서 말하는 임계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어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 등을 임계점이라고 하는데요. 액체인 물이 100도가 되면 끓어서 기체로 바뀌고 액체인 물이 0도가 되면 고체로 얼기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결국 임계점을 넘어야 다른 상태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임계점. 그러니까 그 한계만 견디면 되는 겁니다. 99도에서 100도가 되기 위한 그 1도를 버티는 한계 말이에요. 제가 너무 당연한 이 부분을 나누고자 했던 이유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도 다시 읽었을 때도 이 부분에 진하게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읽어도 제 마음에 정말 와닿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큰 결심을 하고 고용 변리사를 벗어나 들뜬 마음으로 개업을 했었죠. 하지만 그 어느 누가 초반부터 잘 나갈 수가 있겠어요. 직설적으로 버는 돈이 확 줄었었죠. 2년 정도가 지난 지금도 사실 편안하거나 여유롭지가 않은데 초기 때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여기저기 조언을 구하다 보면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분들이 다 잘하고 있다고, 초반에는 원래 그런 거라고, 개업 후 3년 정도만 고생하면 다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게 무슨 조언이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면서 답답하기도 했었고 괜히 개업을 했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 이상의 조언이 없더라고요. 개업을 한다는 것은 우선 고객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특히 변리업계는 특허 출원에서 끝나지 않고 등록이 되고 해외 특허도 진행이 되고 그 고객과 함께 국가 과제도 하는 등 고객과 업무가 쌓이고 순환되는 시기가 필요하기에 정말 시간만이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정도가 지나야 안정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저자가 말했던 잘 버틴다면 거의 예외 없이 어느 순간이 오면 성장을 시작한다는 말이 너무 와닿고 믿어진답니다. 제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과 언젠가 임계점을
음식점을 넘어설 거라는 확신도 생겼고요. 커피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뭔가요? 스타벅스 아닌가요?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 역시 이 임계점을 기다려 추진력을 견딘 로켓, 날아오르는 로켓이 되었답니다. 초반에 242명에게 투자를 권유했지만 217명이 거절을 하면서 그는 정말 낙담을 했었다고 해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수없이 의심하기도 했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는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기다리며 추진력을 견뎌서 결국 글로벌 커피 체인으로 날아오를 수 있었답니다. 무조건 의미 없이 기다리고 시간만 허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준비도 열심히 하고 나에 대한 믿음이 충분해야 하겠죠. 이러한 준비가 되었음에도 주변의 시련 때문에 힘들 때 바로 그럴 때 추진력을 위해 견뎌야 하는 것인데요.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레비티는 어느 분야에서든 세계 수준의 전문가, 마스터가 되려면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여기서 나왔죠. 꾸준하게 노력해서 임계점을 넘겨야 성공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나요? 눈앞에 결과가 없어서 제대로 하는 게 맞는지 의심되는 일이 있나요? 축하드립니다. 날아오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어휴,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 회사에 들어왔나?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려면 역시 건물주만이 답인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2번 이상 둥이별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입니다. 요즘은 일 잘하기 위한 테크닉에 관한 책, 매뉴얼 등은 엄청 많죠. 예를 들면 성과 빨리 내는 법, 목표에 빨리 도달하는 방법 등을 다루는 책들 아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높은 성과를 요구하는 시대적 니즈에 맞추기 위해 이러한 방법론에 관한 책이 인기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바로 왜입니다. 왜 일을 하는 것인지 한 번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면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 책은 여러 개의 수식어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500만 부 판매, 삼성이 10년간 신입사원들에게 추천한 단 한 권의 책, 기업인들의 서평이 가장 많은 책 등등. 이러한 수식어만 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스테디셀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이나모리 가즈오는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가이자 경영 철학자입니다. 그는 교세라와 KDDI를 창립했고 일본 항공의 회생을 이끈 인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그의 출신은 소위 말하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굴의 의지로 자신만의 경영 철학을 가지고 60년 넘게 한 길만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일본 경영계의 거장으로 자리 잡았죠.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무엇이 저자를 존경받는 CEO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인데요. 쉽게 말해 한 사람의 자서전이자 경영 지침서이자 자기 개발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이 책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는데요. 지인이 직장인은 꼭 읽어야 하는 책이 있다고 이 책을 추천해줬어요. 그런데 하필 그 시기가 제가 처음으로 이직을 했을 때였죠. 타이밍이 참. 이 책의 저자인 이나모리 가즈오는 60년이나 한 길을 갔다는데 저는 첫 직장에서 2년 만에 이직을 했으니까요. 왜 이런 책을 추천해주나 하면서 책을 읽기가 좀 꺼려졌었는데요. 처음은 찝찝한 기분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은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하는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되었답니다. 이직을 하지 말고 한 곳에서 진득하게 일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정말 바이블처럼 다 정리된 책이었죠. 최근에 보니 이 책의 큰 제목들이 수정되고 내용이 조금씩 보완되어서 개정판처럼 새롭게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도 할 겸 새로운 버전의 책도 읽어봤는데 제목만 바뀌었을 뿐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책이 아주 얇아서 마음만 먹으면 안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수도 있답니다. 이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나눌 부분은 4장 노력을 지속하는가입니다. 노력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계발, 성공학, 자서전에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죠. 하지만 그만큼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무슨 일을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결심했다면 그 다음은 속도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일정한 속도만으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에 가속도가 붙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데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씩 수정하면서 노력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얼마나 지속해야 하는 걸까요? 쉼없이 노력을 하기에는 내 체력이 따르지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기에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후회가 생길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노력에 대해 느낀 것들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노력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 지속의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 과연 천재들은 신비로운 결과물을 한 번에 짜잔 하고 만들어낸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기에 한 번에 그리고 금방 성공을 한 줄 알지만 사실 그 뒤에는 수많은 실패가 숨어있죠. 저자도 이와 관련된 말을 하는데요.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지속성이라고 간결하게 말합니다. 일명 지속의 힘이죠. 놀랄만한 큰 성과, 아주 특출난 천재가 이루었을 것이라 짐작하는 위대한 업적도 알고 보면 평범한 사람이 한 발 한 발 내디딘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발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변리사이다 보니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지속의 힘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바로 발명왕 에디슨이었어요. 그는 누가 뭐래도 세계 최고의 발명왕이죠. 에디슨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만도 무려 1093건이나 될 정도고, 특허를 출원한 것까지 합치면 에디슨의 인생은 발명으로 시작해서 발명으로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신문파리와 전신기사 등으로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전구, 축음기 등 세계를 변화시키는 발명을 했죠. 과연 그는 단번에 발명을 했을까요? 에디슨의 전구 발명만 봐도 그 과정에서 수천 번의 실패가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했기에 결국 발명을 해냈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효과가 없는 10,000개의 방법을 발견한 것뿐이다. 10,000번을 실패했어도 11번째 한 번 더 하는 지속성은 옥리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온답니다. 이 책에서는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피라미드를 언급했어요. 피라미드는 지금도 세계의 불가사의로 완벽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 엄청난 세계 문화유산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 바위와 돌덩이를 옮기고 그걸 깎아서 쌓은 결과물이에요. 지속적이고 오랜 작업의 연속으로 이룬 땀의 결정체가 바로 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자는 우리 인생도 피라미드와 같다고 해요. 사소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바위와 돌덩이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다듬는다면 그 결과는 웅장한 피라미드 이상이 될 수 있답니다. 지금은 힘들고 사소해 보여도 꾸준하게 지속의 힘을 발휘해보세요. 2. 어제보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자. 지속의 힘은 알겠지만 그 지속을 이어가기는 정말 어렵죠. 어제도 열심히 했고 일주일 전에도 열심히 했고 한 달, 1년 전에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결과가 나타나긴 할까요? 이런 고민과 의심은 걱정을 사서하는 거랍니다. 쓸모없는 걱정을 추가해서 내 에너지를 소모할 뿐이죠. 막연한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중하세요. 왜냐고요? 막연한 것은 스스로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 뿐이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는 것, 예를 들면 지속한다고 진짜 되는 게 맞을까? 지금 길을 틀어버릴까? 1년, 2년, 5년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면 이런 생각은 스스로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에요. 근심만 늘어나게 되죠. 이럴 때 저자는 이렇게 조언했어요. 하루에 최소한 한 발만이라도 앞으로 내딛자. 오늘은 어제보다 1cm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자. 이건 단순하게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1cm를 나아간다는 것은 오늘 잘하고 잘못한 일을 되새기고 그에 따라 한 가지 개선을 더해 한 발 더 앞으로 내딛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무언가를 매일 하는 것보다 100배 더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내가 오늘은 무엇을 배웠는지, 내가 정말 어제보다 발전했는지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3. 순간에 충실하자. 이 부분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며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교세라는 10년 앞을 보지 않는다라는 제목 때문이었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한 사람이나 기업의 성공을 위해 당연히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을 함께 세우고요. 그런데 저자는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했답니다. 교세라는 창업 후부터 장기 경영 계획을 단 한 번도 세우지 않았다고 해요. 의아하죠. 그렇다면 경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다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유를 언급한 부분을 읽고는 아 맞다 하며 맞장구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저자는 순간순간을 충실히 작은 산을 넘는 기분으로 작은 성취감을 바탕으로 묵묵히 지속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높고 큰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어요. 즉 장기 경영 계획 대신 내실 있는 오늘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당장 지금의 만족을 위해 목표를 결코 작게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저자는 가야 할 곳은 언제나 높아야 한다고 하며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이것을 미래 진행형으로 생각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막연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큰 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작은 목표들을 순간순간 이뤄나가며 성공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여러분의 숨어있는 능력을 믿고 더 큰 꿈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보세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노력을 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나모리 가즈오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직업에 대한 깊은 의미 부여와 헌신이었는데요. 즉 단순한 생계를 위한 직업이 아닌 자기 성장과 사회적 기여를 위한 일의 가치를 강조했던 거였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답이 명확하다면 그만큼 더 노력을 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직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나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현재 직장에서 내가 느끼는 불만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일은 단순히 생계의 수단이 아닌 나를 갈고 닦아 나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저자의 말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막막하더라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과제일수록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지금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노력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노력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